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 하나 없어도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손목이 시큰거리고 이어서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낡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 오래된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좁은 단칸방에 들어온 지도 벌써 8개월째입니다. 예전에는 늘어선 민원인들 앞에서 정중하게 번호표 순서를 기다려 달라고 말하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은 새벽, 공기 속에서 빨리 움직이라며 재촉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택배 차량에 몸을 싣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상자들을 옮기고 나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45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낼 때 점원이 제 손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까맣게 때가 끼고 갈라진 제 손톱 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가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아침 8시 30분이면 구청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증을 찍고 민원실로 올라가면 창구에 불을 켰습니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늘 같은 사람들과 먹었습니다. 메뉴는 돌아가며 바뀌었지만 맛은 비슷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퇴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아내와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했고 전세 20평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2천만 원을 빌렸고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좁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3년 뒤 아들이 왔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쓸 때는 제 월급만으로 버텼습니다. 빠듯했지만 적금은 넣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이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39에 집을 샀습니다. 분당 끝자락 26평이었습니다. 20년 할부로 계약했고 월 90만 원씩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사날 열쇠를 받았을 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을 넘었고 아내 급여까지 합치면 6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학원비 내고 나면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을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습니다. 딸은 그네를 탔고 아들은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 때면 처가와 친가를 오갔습니다. 부모님께 50만 원씩 드렸고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형제들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면 피곤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었고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자리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 천안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전세요?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매매요. 갭투자로요. 갭투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몰랐습니다. 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예요. 제 돈은 2천만 원만 들어갔고요. 전세 세입자가 나머지 다 채워줬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억짜리 집을 2천만 원으로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웃었습니다. 공무원이면 대출 문제 없어요. 은행에서 먼저 연락 와요. 옆에 앉아있던 박 주임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청주에 하나 있어요.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천 올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캡 투자한대.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 대출, 월세 전환 가능성까지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저는 휴대용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열어서 지방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천안, 청주, 평택 전부 전세가율이 70에서 80%였습니다. 봐봐, 이게 시세야. 전세 세입자만 구하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가. 아내는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빚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가 대출도 빚이야. 그런데 지금 집값 올라서 이득 아니야? 이것도 똑같아. 게다가 전세금이 담보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응용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매물을 받습니다. 천안역 근처 30평, 청주 오창 근처 25평. 갭이 적은 매물들을 골라서 저장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천안에 내려갔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받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역세권이었고 학교도 가까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공무원이시면 대출 금방 나와요. 전세 수요도 많고요. 여기 직장인들 많이 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리도 했고 박 주임도 했어. 우리만 못할 이유 없잖아. 아내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한 채만 해. 두 채는 무리야. 저는 알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천안 집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일주일 만에 구해졌습니다. 중개사가 전화했습니다. 요즘 이쪽 수요 좋아요. 걱정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주 매물 중개사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은 세입자 있어요. 보증금 여유 있는 분이고요. 지금 아니면 다른 데 간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한테 한 채만 이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자고 난 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천안 대출이자, 청주 대출이자, 본가 대출이자 다 합쳐도 월급 안에서 감당 가능했습니다. 전세금만 안전하면 문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청주도 할까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주 집도 계약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받았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본가 대출까지 합치면 감당하기엔 제법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담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개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 끝났어. 이제 우리도 집 세 채야.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그래. 그 짧은 답장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천안 집 전세 세입자가 들어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청주 쪽 세입자 구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비수기라서요.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제가 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됐습니다. 청주 집 대출이자가 월 40만 원. 적금에서 빼서 메웠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안 집은 고정금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청주 집은 변동금리였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금리 조정 문자가 왔습니다. 이자가 월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청주 집에는 아직 세입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쯤 천안 집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전세금 조정 안 될까요? 부동산 응용 프로그램을 열어보니 시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500만 원만 깎아주시면 계약 연장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 세입자를 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500만 원은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이자만 월 25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또 대출받아? 저는 곧 청주 집 세입자 들어오면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청주 집은 넉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월세로 내놓으세요. 월세로 돌리자 보증금이 줄었고 부족한 돈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본가, 천안, 청주, 신용대출, 제2금융권 다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아내 월급까지 합치면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금은 깼습니다. 여행도 명절 용돈도 줄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팔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버티면 집값 다시 오를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는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청주 집 월세 세입자가 석 달째 월세를 밀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개사한테 연락했더니 내용 증명 보내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료가 30만 원. 소송 걸면 최소 6개월은 걸려요. 그 6개월 동안 월세도 못 받고 이자는 계속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안 집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전세가를 2천만 원 낮췄습니다. 그 돈도 대출로 메웠습니다. 이번엔 카드론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면 숫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출이자, 카드값, 생활비. 남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들 학원비를 못 냈어. 저는 다음 달에 낼게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달엔 달라질 게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비용이 30만 원인데 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괜찮아, 안 가고 싶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구청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연체 기록이 있으면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 값을 다음 달 카드로 막는 시기였습니다. 박주임이 물었습니다. 형, 갭 투자 어때? 나도 할까? 저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라고만 답했습니다. 김 대리는 이미 두 채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손해봤는데 뭐 버티다간 더 잃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매물을 올렸습니다. 천안 집을 샀을 때보다 4천만 원 낮게 내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호가를 3번이나 내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청주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현금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금리는 연 20%. 하지만 당장 이번 달을 넘겨야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았는지 아침에 턱이 아팠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은 괜찮으셨어? 아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얘기하셨어. 왜 이렇게 됐냐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이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됐어? 다들 안정적이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점심값도 아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민원실 구석에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 예정 안내 드립니다. 저는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계산을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켜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켜놓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정식 연체 통지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 연체 60일.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문자도 함께 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총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연체 기록이 있으시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말했습니다. 심할서 제출하시고 당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실로 돌아왔는데 동료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겁니다. 김 대리는 눈을 피했고 박 주임은 괜찮으세요? 라고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구내식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애 담임한테 전화 왔어. 급식비 석 달째 안 냈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친정에 좀 있다 올게. 애들도 데리고 갈게.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아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 어떻게 할 건데?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옮기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할머니 집 가는 거야. 딸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가? 저는 아니야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카드사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최종 독촉. 오늘까지 미납시 법적 조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카드 미납액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릴 카드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민원인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천안 집이요. 경매 신청 들어갔어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대출 연체되면 은행이 경매 넣거든요. 청주 집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인사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합니다. 고민해 보시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에 본가에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물으셨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냐? 저는 2억 정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문제냐? 왜 그런 짓을 했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돈은 없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없는 현관이 낯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룸에 삽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입니다. 8평입니다. 창문은 하나고 화장실 문은 잘 안 닫힙니다.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경매로 넘어간 집 빚 정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남은 빚은 7천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합니다. 오전 6시까지 2시간 일하면 6만 원을 받습니다. 손목이 아프지만 쉴 수 없습니다.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하루 7만 원입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법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통신비 내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월 50만 원입니다. 그것도 내야 합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서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보냅니다. 10만 원씩. 그것밖에 못 보냅니다. 딸한테 전화하면 아빠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응, 괜찮아 라고 답합니다. 딸은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끊습니다. 전화 끊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삽니다. 2,500원짜리. 할인 시간에 가면 1,8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컵라면은 450원입니다. 점심은 주유소에서 줍니다. 옛날 동료들을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입니다. 먼저 인사하지 못합니다. 김대리를 한번 봤습니다. 저를 못 본 척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손목 보호대를 찹니다. 정형외과 가고 싶지만 돈이 아깝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삽니다. 2,000원입니다. 밤에 붙이고 잡니다. 어제도 새벽 4시에 눈이 떴습니다. 알람은 4시 10분인데 항상 먼저 깹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보호대를 다시 조였습니다. 오른손부터요. 왼손은 혼자 조이기 힘들어서 2로 당겨서 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벽 일 나가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인사는 나눠본 적 없습니다. 택배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이 추우니까 장갑 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라고 답하고 장갑을 꼈습니다. 51살입니다. 끝.